네, 진사로입니다. 72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죠. 9월 말에 평양의 대동강에서 좌초안 미국 상선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배가 불살라졌다는 고통스럽고 놀랄만한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시겠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좌초안에다가 제가 줄을 그은 거는 좌초를 한 거는 아니었죠. 여기 이제 상선의 선원들이 이제 평양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배를 불사르고 선원들을 전부 이제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그 서양과 관련된 충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흐름을 좀 시간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병제병 오신척. 자, 여기서 말하는 병은 병인 박해입니다. 요 제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고 뒤에 나오는 병은 병인 양요예요. 이게 이제 1866년인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요 오는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시도 사건입니다.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시도 사건. 그 다음에 시는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은 척합이 건립이에요.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후기 때문에 병인 양요든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시도 사건이든 신미양요든 척합이 건립이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4번입니다. 어제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였다라는 건데 요거는 신미양요. 자,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보다 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랑 임술롱민 봉기가 일어났다. 뭐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 전부 세도정치식입니다. 다만 이 홍경래의 난하고 황사형 백서 사건은 순조 때 있었던 일이고 임술롱민 봉기는 철종 때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세도정치식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라는 거는 효종. 이제 한참 전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2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가 귀국했다. 내무 대신으로 임명되어 총리 대신 김홍집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주도한다더군 이라고 돼 있고, 자, 단발령이 공포됐고 폐하께서님이 단발을 했다는군. 반대상소가 빗발치고 있다. 자, 요 단발령은 을미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박영효가 귀국했고 김홍집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더군. 요건 이제 그 김홍집의 정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수립인데,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박영효입니다. 연립내각. 이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2차 갑오개혁이에요. 그 전에 1차 갑오개혁 때는 이제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했었고, 이후에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주도로 2차 갑오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개혁이 을미개혁이죠. 뭐 중간에 을미사변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 선지 없다면 결국은 2차 갑오개혁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라는 게 2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과거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건 1차 갑오개혁 때이기 때문에 요 박영효가 귀국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아예 흥선대원군 집권식이죠. 자,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교정청은 그 정부기관에서 설치한 개혁기구예요. 다만 이 교정청이 설치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내전 개혁을 강요해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1차 가부개혁인데, 이때는 이제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군형이 2형으로 통합되었다. 요거는 이제 통리기무하문에서 추진한 개화정책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3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동학 농민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남 창의 대장소를 설치하고 4대 강령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장성에 보면 황룡 전적이 있어요. 이 황룡 하면은 생각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황룡촌 전투예요. 이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요게 그 황토현 전투도 그 전에 있었죠. 그리고 황룡촌 전투도 그렇고, 이 두 전투는 관군 상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그 전라도 지역의 관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농민군들이 숫자가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당시 관군들이 얼마나 허접했나, 뭐 이런 거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주에 보면은 이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다. 우금치 전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황룡촌 전투에 관련된 요 사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죠. 홍계운의 관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것은 전주 화약이에요. 지역이 전주입니다. 그 다음에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요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보다는 한참 전이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최재우가 이렇게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이 되니까 이후에 동학 그 교도들이 이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라는 운동을 벌여요. 그게 교조 신원운동이고, 그게 동학농민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피신해 있던 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되었다. 요거는 우금치 전투 이후에 이제 발생한 일이고요. 이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만석포를 파괴하였다. 요거를 이제 고부 농민봉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밑줄은 이 시기 의병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풀었습니다. 자, 의병장 고광순의 순절비가 있는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장기항전을 계획했다가 일본군의 토벌작전으로 순국했다라고 돼 있어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의 강제해산으로 의병활동이 고조된 이 시기에는 고광순을 비롯한 각계각층 사람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자, 이 시기는 그러니까 그 고종 강제퇴위, 군대 강제해산, 그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이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의 의병 활동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병은 정미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미의병에 대해서는 그 뭐 이인영 장군님 같은 이제 인물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 정도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3도 창의군, 의병 군대가 창설됐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시행해요. 근데 요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이 서울 진공 작전에 대한 일제의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 남한 대토벌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라는 거고, 이제 이들이 서울 진공 작전을 시행을 했지만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대응했다. 요거까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 볼게요. 한중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요거는 그 1930년대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이에요. 이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 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님께서 지휘하셨던 부대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승리를 이끌었고, 이 남만주에 있던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님이 이끄셨고 영릉가 전투랑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익현이 태인에서 걸기하였다. 요거는 이제 을사의병이요. 저 정미의병보다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요거는 임진왜란이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요거는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께서 이끄셨던 부대입니다. 자, 35번 갈게요.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덕숭국에 있는 정관원은 전통 건축 양식의 근대적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구본 신참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건립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본 신참에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다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시행된 개혁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광무개혁이에요. 이 광무개혁의 가장 뭐니 해도 대표적인 키워드는 양전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전사업과 지계 발급이 가장 중요하고, 원수부 설치 이런 것도 있죠. 원수부. 요건 이제 그 군사권. 그러니까 황제가 군 통수권자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해 놓은 거라고, 이제 그걸 추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선진 문물들도 많이 들어왔죠. 전차라든지 전화, 그 다음에 그 전등, 그리고 이제 열차, 그 기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는 이제 경인선이 개통이 됐어요. 광무개혁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지계 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 지계가 토지 문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요거는 그 2차 가보개혁. 자, 공사노비법을 혁파한 거는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요거는 통리기무 아문에서 추진했던 개혁 정책 중 하나죠. 자,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설립한 그 근대적 교육기관이요. 188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이제 기사를 확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신한민보 1920년 4월 20일자인데,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가의 1주년 무렵 배화여학교와 배제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었대요. 참, 이때 일본은 진짜 좋은 구석이 1도 안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1920년에 나온 신문인데 1주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3.1운동이죠. 여기도 3월 1일에 배화여학교 학생들이 동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불렀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선지에서 정답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 3.1운동의 영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요 계기가 됐다는 게 이제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거고 3.1운동의 입장에선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른 것도 볼게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가 한 일이다.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의 뜻을 모았다라는 거죠.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이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이를 기해서 추진을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고종의 관이 나가기로 했던 날은 3월 3일이었는데 이제 이때 이제 뭐 관이 나가는데 만세는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하루를 땡기려고 하니까 3월 2일은 또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기독교, 개신교 쪽 지도자분들이 우리 그날 예배를 해야 된다. 미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알겠다. 그럼 하루 더 땡기자 해서 3월 1일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뭐 고종의 그 인산일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는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저 성진회가 광주 지역에 있었던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노은 김규식이라는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를 공부할 때, 그 근현대사 공부할 때 나오는 그 김규식 선생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자, 경기도 구리에서 태어났고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에 체포되어 복역하였다.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끈 가의 지도부로 활약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러시아 만주일 때에서 독립운동 계속했다. 건국 군장 독립장 당연히 취소돼야죠. 자,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끈 가 부대의 지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 바로 북로군정서입니다. 자, 이 북로군정서가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시고 청산리 전투를 이제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였다는 건데, 이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요 북로군정서는 그 대종교, 나철 선생이 창시한 민족 종교죠. 요 대종교에서 설립한 무장 투쟁단체 중광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중광단에서부터 이제 북로군정서가 조직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게 북로군정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종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조선혁명군이에요. 제가 아까 1930년대 그 만주 지역에 한중연합전선 그거 나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자,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거는 한국 광복군이에요. 1940년대에 임시정부 산하에 있던 정규부대, 이제 뭐 국내 진공작전 계획한 것도 있지만 그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 요청으로 파견돼서 임무를 수행했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금 어려워요. 이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이거는 그 조선의용대, 요 중에서 화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선의용대가 두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으로 나눠졌는데, 이 화북 세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화북지대, 요 분들은 이제 호가장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고 그 산하의 부대로 재편돼요.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화북지대로 참여하지 않은 잔류 세력들, 김원봉 선생께서 여기 계셨는데, 이 잔류 세력들은 나중에 이 한국 광복군의 한 부대로 편입이 돼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가장 전투 활약은 그냥 뭐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조선의용대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제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화북지대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동북 항일 영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그 동북인민혁명군. 제가 해설 강의 때마다 이 문장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영군으로 개편돼서 유격전 한 건 맞지만, 이게 정답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전 높지 않게 봅니다. 저 동북항일영군의 주요 지휘관 중에 그 김일성, 북한 정권 수립한 그 김일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미주군 이 지역을 지도에서 이렇게 찾은 것은 해가지고 뭐 세울스카야 2A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 지역에는 신안촌 등 한인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이 한인들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저 동해안 쪽에서.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뭐 한 못해도 20일 정도는 여유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 저 지역은 어디냐면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그래서 2번이 정답이요. 자, 신안촌이 나왔기 때문에 연해주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신안촌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해주를 가보고 싶고, 여기에 뭐 이제 특히 제가 최재형 의사를 굉장히 존경하니까 그분에 관련된 곳들을 좀 둘러보고 이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연해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요 남만주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서간도라고 봐도 돼요. 서간도. 이제 그 신민에 관련된 뭐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여기가 이제 서간도 쪽에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니까 서로 군정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혁명군이 주로 이제 전투를 벌였던 거, 영릉과 흥경성 전투 앞에 나왔죠. 요것도 서간도 남만주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뭐 도쿄 같은 데서는 28 독립선언 이런 거 있었고, 한인애국단으로 활동하셨던 이봉창 의사가 일왕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다, 내지는 의열단의 김지섭 의사가 일본 안궁에 폭탄을 던졌다, 뭐 이게 다 일본 도쿄 그쪽이고, 이 하와이의 경우에는 사탕수수 농장, 여기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진 신부가 간혹 본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장군이 설립한 무장 부대예요. 대조선 국민군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네켄 농장, 이주 노동자들이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무학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지역별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연해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극장 홍보지로 시문이 감독한 무성영화 먼동이 틀 때래요. 나훈규의 아리랑에 의해 이어 한국영화 초기 명작으로 평가받는데, 이외에도 시문은 다수의 시나리오와 영화평론을 집필하였으며 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문 작가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 시문 작가님은 두 작품 정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20년대 후반 30년대 상록수, 이거 소설이에요. 이게 특히나 이제 분하로드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동아일보 연재도 됐어요. 이제 이 소설이고, 최영신이라는 분이 주인공이고, 이런 소설 작품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시인데, 그날이 오면. 이제 뭐
이때 그날이 오면 해가지고 이 그날이라는 게 이제 우리 독립되는 날을 뜻하는데 정말 그 강직한 어조로 쓰신 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제목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분할옷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했다라고 이 신문이 동아일보예요. 자, 신문 작가님에 대한 설명이 5번이 정답이고, 자, 다른 것도 전부 중요합니다. 별 내는 밤, 참외록 등의 시를 남겼다. 1940년대에 꼽히는 저항시인 바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요. 자,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거 일제강점기 전에 그 교육부, 그러니까 당시 학부 그 산하의 기관이었는데 여기서 주로 활동하셨던 분은 주시경 선생이 꼽혀요. 이 우리나라 말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적 형식을 도입한 토어레를 주직하였다. 이게 이제 뭐 희곡 관련된 그런 문학단체인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김기진, 요런 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한능검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그 카프, 뭐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이 카프의 신경향파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실천적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였다.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박은식 선생님이에요. 이제 뭐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책도 쓰셨지만 유교 구신하자 해가지고 유교 구신론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주제가 가예요. 경성 우편국을 끼고 돌아서면 요지경 같은 진곡에다 미스코시에 들어가니 아래층은 음식과 과자를 팔고 2층으로 가니 거기는 일본 옷감뿐이더라. 별건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건물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 신세계 백화점 본점일 겁니다. 아마 이게. 자, 뭐 어쨌든 그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료 2에 보면 경성부 내에 토막민 수가 1583호고 인구가 5천여 명에 달한다. 토막민 자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보아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토막집, 토막민 이렇게 되는데 이 집을 보니까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지은 것 같잖아요. 그 구석기 시대의 막집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이게 그 임시 숙소처럼 그냥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1과 자료 2를 이렇게 보시면 화려한 백화점과 이제 완전 빈민 분들이 사셨던 곳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에서 보면은 이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둘 다 경성, 지금의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냐면 2번이에요. 식민지 근대도시의 이중성. 그러니까 화려한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빈민들의 모습도 있고 이제 한 도시에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개화 정책의 추진과 한계는 일제강점기 이전 일이고 형평운동은 이제 백정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죠. 192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동요는 조선시대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드렸고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